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요 여러분들하고요 8장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요 챕터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말이 뭐겠습니까? 인행사 과목에서 8장부터 13장까지는 각각으로 분절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각 단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계별 연속선상의 비교 이해가 핵심이며 앞서 배운 학자 중에 인간 이해에 대해서 특히 발달 단계를 제시한 학자와 연결된 이해가 중요하고 특히 학자 중에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와 이 발달 단계들을 매칭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죠. 그 생각을 꼭 갖고 보셔야 돼요. 8장부터 13장까지는 그런 연속선상의 이해를 계속 하기 위한 의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행사 과목 맨 끝강에 가시면 끝강에 가면 이 단계별로 발달 단계별 인지 특성, 정서 특성, 신체 특성 이런 것들과 더불어 학자별 발달 단계별 이해를 한 5장 정도로 종합 비교표를 하나 PDF 파일로 넣어드립니다. 왜? 문제가 그런 식의 비교적 사고를 요구하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제가 8장부터 13장까지는 계속 연속선상의 비교에 비중을 두면서 문제에 대한 이해 또 내용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은요,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해갖고, 그 3가지 단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 일단 태아기, 예, 여기 보시면 23회까지 지금 나왔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빼고는 계속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8장부터 13장까지 전체 발달 단계 중에 이 8장의 기출이 가장 높습니다. 8장이,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가. 특히 태아기 별 3개가 들어갔는데요. 조금, 여기에 꼼꼼하게 외워야 될 내용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영아기 부분도 만만치 않죠. 예, 여기서도 특히 영아기 특성, 그 다음에 영아기 발달은 요 바로 전 23회에도 기출이 됐고요. 예, 별표 3개씩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걸음마기 별표 3개짜리가 2개나 있죠. 걸음마기 특성과 발달. 23회 때 걸음마기 발달과 관련돼서도 나왔고, 여기 보셔도 기출이 꾸준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3가지 단계에 이제 또 보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있죠. 학년 전기. 예, 학년 전기. 예, 그래가지고 학년 전기의 특성, 학년 전기의 발달, 학년 전기와 관련된 사회복지 실천에서 학년 전기와의 특성하고 발달은 23회에도 기출이 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맨 끝에는 뭐죠? 1절부터 4절까지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관이죠. 태아기 때 사회복지 실천의 초점은 뭐에 두어야 되는가? 또 그 다음에 뭐 영아기 때, 걸음마기 때, 그 다음에 학년 전기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매칭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발달 단계 중에 8장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가 기출이 가장 높다 그랬잖아요. 기출 경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각각 매회 한 문제 이상 출제된다고 생각해야 된다. 각각. 그러니까 태아기 하나, 영아기 하나, 유아기 하나 이런 식으로요. 특히 태아기 성장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소리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외워야 돼요. 그런 것들로 조금 힘든 것들이 뭐냐면 유전적 요인에 따른 장애, 클라인펠터 증후군, 다운 증후군 여러 가지 있잖아요. 터너 증후군 이런 것들 좀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영아기 각 발달 영역별 주요 특성들, 유아기 영역별 주요 특성들 이런 것들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태어나서 0세, 2세 한 영아기에는 왜 신체적 발달, 성장 폭등기라 그러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역별 특성으로 그때는 폭등기라고 할 만큼 신체적인 성장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역별 특성들, 특히 영아기와 유아기는 반드시 앞서 학습했던 프로이트, 에릭슨, 삐아제, 콜버그 등 발달 단계를 논한 학자들하고 매칭하는, 연계하는 그런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는 하지만 공부의 포인트를 모르고 하게 되면은 암기를 해도 다음날 이렇게 좀 다 휘발성으로 날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내용 정리가 잘 된 교재이지만 어디에 강약을 둬야 되고 문제는 주로 어떻게 옷을 입기 때문에 내가 어느 포인트에 집중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오랜 세월 이 일을 하면서 이제 가졌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5년간의 출제 분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문항수는 이 부분이 2.6문항, 세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19회, 21회, 22회 세 문제 나왔고요. 23회하고 20회 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각각 한 단계마다 뭐 문제가 하나씩은 나올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좀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깨알암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한 인내심으로 반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수험 공부는 머리의 힘이기도 하지만 엉덩이의 힘이라 그러잖아요. 그 엉덩이의 힘이 뭐예요? 내가 약속한, 나 자신과 약속한 그 시간에는 책상에 앉아서 보는 거죠. 바로 반복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힘을 갖고 좀 봐야 됩니다. 최근 10년간의 키워드로 좀 보시면요. 여기에 태아기가 구문항, 영아기가 구문항, 유아기가 구문항.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막대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각각의 비중이 다 거의 같을 만큼 기출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장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거고요. 이런 내용들은 여기서 딱 끝나면 안 되고 이때 유아기의 특성과 요 다음 단계인 9장의 아동기의 차이가 뭔가 이런 것들 아셔야 되거든요. 삐아제로 말하면 유아기의 전조작기의 인지적 특성과 아동기의 구체적 조작기의 인지적 특성의 차이가 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연속성상의 비교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포인트들을 잘 찾아드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8장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8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요. 인간의 발달 단계와 그 단계별 다양한 영역의 발달 내용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나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8장에서 다루는 거는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입니다. 근데 8장에서 이 내용도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8장을 제가 두 개의 강좌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태아기, 영아기 볼 거고요.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유아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교재에 바로 이렇게 생긴 표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표를 죄송합니다만 그냥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분이 딱딱되게 외우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 교재의 발달 단계 구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8장에서는 태아기, 영아기, 걸음마기, 학년전기까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는 태아기, 영아기 볼 거고요. 요 다음 강에 유아기에 두 개로 쪼개지는 걸음마기, 학년전기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때요? 그 9장 아동기 볼 거고요. 7세, 12세, 10장 청소년기, 11장 청년기, 12장 장년기, 혹은 중년기, 13장 노년기 이렇게 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총 8장부터 13장까지는 인간의 발달 단계별 이해잖아요. 근데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을 단계별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계와 단계의 연속선상 그리고 그 영역별 비교를 연속선상에서 해야 된다는 말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예, 그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분절적으로가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자, 그 다음에 초반에 제가 이 표를 다 외우세요 했는데 조금 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학자별,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융의 4단계, 그 다음에 삐아제의 인지발달, 도덕발달. 삐아제는 인지적 발달을 4단계로 나눴고 도덕 발달을 또 2단계로 나눴죠. 그 다음에 도덕적 발달과 관련돼서 우리가 누구를 또 알아야 돼요? 콜버그가 있죠. 예, 그래서 3수준 6단계 나눴잖아요. 바로 요거. 그래갖고 시험이 이걸 왜 다 외우셔야 된다고 하냐면 끊임없이 이런 지문이 나와요. 어느 학자의 어느 단계는 다른 학자의 어느 단계다. 이렇게. 그러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표는
정말 중요한 표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나침판 같이 이 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프로이트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에서 5단계 나눠 갖고 사춘기 이후로는 이제 의미부여를 크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거 매칭하셔야 되고요. 에릭슨은 전생에 8단계 신뢰대불신, 자율성대 수치, 주도성대 죄의식, 근면대 열등, 자아정착감대 역할혼란, 친밀감대 고립, 생산성대 침체, 다 통합대, 자아통합대 절망.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융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4단계를 나눴잖아요. 예, 그래서 아동기부터 이제 아동기를 출생해서 사춘기까지 나누고, 예, 그 다음에 성인 초기, 그 다음에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독특한 거, 특히 중년기 개성화 과정 강조했고요. 피아제는 인지적 발달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것들을 매칭해야 돼요. 특히 피아제는 시험 문제 보시면 각 발달 단계별로 아동기 구체적 조작기의 특성만 묶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또 특히 그 전조작기의 특성인 것은 아닌 것은 하고 구체적 조작기의 특성도 들어가고 이런 각 단계별로 요것들이 연결된 문제가 앞에서 피아제 영역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여기서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잡아주셔야 되고요. 여기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피아제는 전조작기가 여기 보시면 프로이트의 항문기, 남근기, 그 다음에 에릭슨의 유아기, 학년전기 이게 2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아제 역시도 전조작기가 둘로 나누죠. 전조작기 전기, 후기로 나누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3, 4세, 그 다음에 4, 6세 뭐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개가 잡히거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못 잡으시면 마음 흔들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전조작기 후기가 되면은 도덕성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타율적 도덕성, 그 다음에 7세에서 10세는 과도기였다가 10세를 기준으로 자율적 도덕성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잖아요. 이거 꼭 묶어 주셔야 돼요. 예,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버그 같은 경우에는 3수준 6단계로 나눴잖아요. 예, 근데 전인습이 1, 2단계잖아요. 예, 요게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습이 3, 4단계잖아요. 예. 10세, 13세. 여기도 10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동일하고요. 후인습이 이제 그 이후에서 5, 6단계잖아요. 요거 잡아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동안은 그냥 혹시 이제 이동을 하시고 할 때 딴 욕심보다 이 표를 딱 가지고 뭐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해서 그냥 이것만 아주 익숙해질 정도로 친해질 정도로 딱 이 관련 문제가 나오면 이 표가 이미지로 안정되게 딱 뜨도록 그리고 이 경계선들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 표를 잡아주시면 그 다음은 좀 편해져요. 예. 그런데 이 표를 안 잡고 이제부터 이 그 8장부터 13장까지 가면 이 생각만 들어요. 아우 많아. 아우 많아. 그거는 시험 문제 아무 변별력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좀 꽉 잡아주세요라는 당부를 정말로 드립니다. 예, 그 얘기 하고요. 이제 1절 태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 튜터에서 봤을 때는요. 8장이 기출 제일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생각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기출 높다는 거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깨알암기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8장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거기 214쪽 보시면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예,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가 아니라 수정되는 순간부터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개인의 발달에 태내 환경이 영향을 미치기 전에 관여하는 것이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교 태내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또 관여하는 게 유전이라는 거가 있죠. 왜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 개인의 발달의 기본 테두리가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전이 주는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또한 그 유전 정보에 의한 그 테두리가 인간이 지니게 되는 다양한 어떤 거기에 있는 자원과 내용, 자원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한
또 그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건 어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발달 장애와 관련돼서도 중요한 그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전 정보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줄거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의 맨 끝부분입니다. 유전 정보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발달 비율, 그 다음에 개인차를 구성하는 특징들, 그 다음에 비정상적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요것들을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아기에 갖고 이제 태아의 성장이랑 나오는데요. 이 태아기와 관련돼 갖고서는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바로 전전 22회까지도 이제 문제가 20회, 22회 뭐 계속 나왔었습니다. 예,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태아의 성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약 8세, 38주간을 가리키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나누냐면 배란기, 배아기, 그 다음에 태아기로 나눠요. 그러니까 태아의 성장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거하고만 일치시키면 안 되고요. 이 전체를 태아기라고도 말하지만 태아기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다시 그 시기를 수정 후 2주까지 배란기인데요. 거기 보시면 잠깐에 보시면 그러니까 배란기를 첫 번째 이 배란기를 다른 말로 배종기라고도 하거든요. 그 용어도 좀 잡아주세요. 예, 그래서 이 용어 때문에 22회 때 또 배란기를 배종기로 나왔더니 학생들이 또 좀 흔들리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선생님들이 어떤 단어를 쓸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그냥 같이 잡아줘야 돼요. 아, 배란기 첫 번째 수정 후 2주인데 이걸 배종기라고도 하는구나. 이 전체 세 단계를 태아라고도 말하지만 태아의 성장을 하위 단계로 나누면 배란기, 배아기, 태아기구나 이렇게요. 예, 그래서 배란기는 수정 후 2주 암기하셔야 됩니다. 배아기는 수정 후 2주에서 8주, 그 다음에 태아기는 어때요? 9주에서 출생까지. 예, 그래서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지문에서 요것들 기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지문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깨알암기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냥 그것들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들을 알고 조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배란기는 수정 후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할 때까지의 시기를 말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배아기는 이제 2주에서 8주까지 태아의 발달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태반이 발달을 하고요. 배아는 태반과 연결된 택주를 통해 모체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고요. 이때 중요한 신체 기관이 형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배아기 보시면 중요한 신체 기관이 형성. 그래서 중추신경계, 심장, 눈, 심장, 팔, 다리, 그다음에 눈, 심장, 팔, 다리에서 이제 더 발달하고 이제 몸집이 커지고 귀, 치아, 외부 생식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시작이 되고 태아기로 가면은 이제 어때요? 더 아주 세세한 부분인데 이제 뇌의 발달이 아주 중요하게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배아기 때 두 번째 단계에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구조적 기형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아기 이제 요 세 번째 9주에서 출생까지는 이제 경미한 구조적 기형이 생길 수 있죠. 왜? 이런 어떤 발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들을 외우라고는 아니고요. 이 말이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여기는 이제 배란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수정란이 착상하는 그 시기고 무엇보다도 이 배아기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중요한 신체 기관이 형성되는, 그래서 만약에 이때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구조적 기형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아기, 태아 전체로도 칭하지만 9주에서 출생을 말하는 태아기인데 이때는 이제 경미한 구조적 기형이 이때도 생길 수는 있다라는 것, 요것들을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거의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예, 그러면서 이제 태아의 움직임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215쪽 가시면 태아기 수정 후 9주에서 출생 보면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고 태아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뭐 알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뭐 태동을 느낀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같이 보셨습니다. 자, 이것들 구분하시고 용어 주의하시고요. 예. 그 용어 때문에 그 학생들이 조금 뭐 17회 때도 이 용어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22회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태아라고 말할 때 세 개로 나누고 요 수정어 구주에서 출생 요것만을 태아라고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고 또 이것들이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배란기 수정어 2주를 배종기라고도 한다라는 거 꼭 메모를 좀 해서 혼란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임신기간 구분을 보면 우리가 보통 임신을 10개월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정부터 출생까지 그 계산하면 태아의 발달 기간은 266일로 약 9개월입니다. 왜냐하면 수정이 되면 임신 1일 혹은 1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5주가 되기 때문에 한 달이 줄어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9개월에 걸쳐서 우리는 바로 임신 초기, 임신 중기, 임신 말기 이렇게 해서 이제 9개월까지를 이제 세 단계로 나눈다라는 거죠. 예, 제 1단계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이때는 세포가 아주 급속하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임산부의 영양, 약물 복용이 영향이 가장 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하는 얘기가 계획된 임신을 해라 그러는 거죠. 계획되지 않은 임신은 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위험성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시기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영양, 약물의 영양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임산부의 영양, 약물의 영향 이게 다 중요하게 미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원시적인 형태의 심장과 소화기관이 발달하고요. 예, 그 다음에 몸이 이제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발달이 되기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를 보시면 이때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수치 저기들이 나오는데요. 태아가 계속 성장하면서 이제 4에서 6개월에서는 손가락, 발가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하는데 그 밑에 문장 아주 중요하죠. 예, 이런 수치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예, 16주에서 20주 사이에 뭐 태아의 움직임을 이제 이제부터 미세하게 이제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태어나면 아직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예, 그런데 3단계 가시면 7에서 9개월인데는 이때쯤 되면 생존을 위한 준비를 마치기 때문에 30주 정도가 되면 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 좀 일찍 나오더라도 이때는 인큐베이터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생존 가능 연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수치들을 좀 외워주세요 하는데 아까 2단계의 태아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16주 그 다음에 생존 가능 연령이라고 하는 30주 외우셔야 됩니다. 둘 다 시험에 인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수치들 외우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아의 영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와 임산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상호적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엄마가 영양 상태에도 중요하고 엄마가 약물 복용 같은 거 함부로 하고 그러면 다 태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태아기의 영향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게요. 일단은 임산부와 태아의 관계는 어떻다? 상호적이다. 일방적이지 않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뭐 태교하면서 뭐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뭐 이런 이런 것들 정서적 영향 미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하물며 임산부의 영양 같은 거는 정말 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런 영양과 관련된 요소들을 보면 임산부의 영양 상태, 약물 복용, 그 다음에 알코올, 흡연, 임산부의 나이, 그 다음에 임산부의 질병, 그 다음에 모자의 혈액 불일치 문제, 그 다음에 임산부의 분만 횟수, 그 다음에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 임산부의 정서 상태 이런 것들이 상호적 관계라 그랬잖아요.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거죠. 임산부의 영양 상태는 말할 것도 없이 거기 보시면 평상시보다 15에서 30% 예,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 더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고요. 영양이 결핍되면 안 됩니다. 조산, 저체중아, 신생아 사망까지도 연결될 수 있고요. 태아의 중추신경계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매우 중요하죠. 예, 그래서 임신한 여성은 특히 단백질과 엽산, 철분, 칼슘, 비타민 등등등이 매우 중요하고요. 비타민이 부족할 경우
태아의 기형, 괴혈병, 곱추, 발육부진 이런 또 정신발달 지연까지도 우리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 특히 아까 임신 초기 1에서 3개월에는 정말 약물에 취약한 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신인지 모르고 약물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거기 두 번째 문장, 테라토겐은 기형을 유발한다. 진정제 일종인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했던 여성은 손이 아주 작고 팔의 길이가 짧거나 혹은 아예 팔이나 다리가 없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또 항생제의 일종인 테트라사이클린은 이가 누렇게 착색되거나 뼈 조직이 변하는 기형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꼭 이제 아주 저기 심각한 약물이 아니더라도 아스피린, 카페인 등도 지나치면 영향 미치고요. 마약 중독 같은 건 말할 수도 없죠. 말을 할 필요조차 없이 영향을 미치죠. 예, 그런 것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알코올 중요합니다. 예, 임신 중에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은 태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FAS, 태아 알코올 증후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태아 알코올 증후군, 임신 중 알코올을 섭취로 태아에게 중추신경계통의 장애, 체중 미달, 안면기형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그 행동 패턴에서도 조금은 다른 측면들 보이고 정신기능 능력에도 저하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정말 혹 알코올을 즐겼던 여성이라 하더라도 임신 기간에는 정말 피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217쪽에 가시면 흡연 나오죠. 예, 흡연. 여기서 이제 여자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임신 상태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럼 아빠는 되냐 이러는데 그 부분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간접 흡연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흡연은 저체중아 출산, 임신 기간의 단축, 자연유산의 증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간접 흡연도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태아의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 사망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간접 흡연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임신 기간에 흡연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임산부의 나이, 예, 우리가 앞에서 일장의 인간 발달의 원리에서 적기성, 결정적 시기 말할 때도 제가 잠깐 말했는데요. 예, 임신에 좀 건강한 모성이 되는 임신 준비에 좋은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가 너무 어리거나 또 나이가 너무 들면 위험하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 임산부의 연령이 16세 이하 35세 이상일 경우 태아가 선천적 기형, 그러니까 선천적 결함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되게 조금 노산이 많죠. 예, 그런데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그래도 이게 적기성이라는 게 있는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10대 임산 위험하고요. 또 그다음에 35세 이상의 산모는 거기 보시면 미숙아 출산, 자연유산, 임신 중독 및 난산이 되기 쉽다. 특히 40세 이상의 산모는 다운 증후군의 태아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45세 이상의 임산부는 20세 임산부에 비해 다운 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이상의 아이를 출산한 가능성이 40배나 높다라는 거죠. 예. 그 외에도 자연유산, 임신 중독, 난산, 미숙아 출산 등등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 예, 그래서 임신 적기성에 대한 것들도 좀 알고 가시고요. 임산부의 질병에 대한 것들도 나오는데요. 이제 풍진 얘기 많이들 하시죠. 풍진은 태아의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둘 다 초래합니다. 예, 그래서 임신 4개월 이전 위험하고요. 이런 검사 다 이제 권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당뇨병 위험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건강한 임산부보다 당뇨가 있는 경우,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기형아 나올 확률이 3배나 높다라는 거고요. ADHD 같은 경우도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이제 매독이나 임질 같은 성병에 감염된 모성이 이제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큽니다. 그 다음에 모자 혈액 불일치 있죠. 우리가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하는데요. RH 플러스 남성과 RH 마이너스 여성이 RH 플러스 자녀를 임신하게 될 경우에 둘째 아이부터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218쪽 가시면 임산부의 분만 횟수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되게 깨알 문제 나옵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산모가
첫 아이를 임신한 산모보다 자궁과 태반 사이의 혈액의 흐름이 빨라 태내 환경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출산 경험이 있는 산모가 태내 환경이 더 좋다라는 거고요. 실제 또 출산하는 그 시간을 봐도요. 자연분만인 경우에 첫 아이는 자연분만이면 막 어떤 경우는 10시간도 넘게 진통을 하고 그러는데 둘째부터는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짧은 시간에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출산 경험이 있는 산모가 첫 아이를 임신한 산모보다 자궁과 태반 사이의 혈액 흐름이 빨라 태내 환경이 더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기타 요인입니다. 너무 이제 그 임신을 한 여성의 기타 요인으로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거나 경제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영양도 제대로 얻기 힘들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예, 그다음에 임산부의 정서 상태 영향 미치죠. 예컨대 지금은 좀 덜하지만 뭐 예전에 뭐 아들에 대한 선호 높고 그럴 때 보면 아유 꼭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하면서 뭐 이런 어떤 상태라거나 또 남편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다라거나 뭐 또 임신을 기쁘게만 느낄 수 없는 어떤 환경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보통 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은 아닌 것은 하고 나오는데요. 뭐 임산부의 교육 정도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그거는 뭐 꼭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박사 땄다고 뭐 더 뭐 태아기에게 좋은 환경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이제 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 것도 얘기했고요. 여긴 짜잔한 게 많아서 갈 길이 멉니다. 자, 이번에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태아기 주요 장애인데 꼭이 붙었어요. 꼭. 예. 자, 여기는 말 그대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아까 앞서서 시작을 할 때 유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유전적 소인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유전은 어떤 건가? 유전은 인간의 발달 한계, 특히 신체적 성숙과 관련된 한계와 성숙 속도, 질적 그리고 기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며 비정상적인 발달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유전과 관련된 요인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조금 봐야 되는데요. 많은 비정상적 발달이 유전적 요소에 기인한다. 염색체가 없거나 필요 이상으로 염색체가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염색체의 수가 적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또 과잉인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유전이 이런 거는 대단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면 크게 둘로 나눠본 거예요. 불필요한 염색체가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과다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쭉 볼 것 중에 불필요한 염색체가 존재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이제 다운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거고요. 또 반대로 원래의 인간이 가져야 될 염색체 수보다 부족한 경우의 대표가 바로 터너 증후군입니다. 예, 그래서 과소와 관련돼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고요. 예, 첫 번째 다운 증후군 기출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주 꼼꼼히 아셔야 되는데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선천적 기형입니다. 예, 다운 증후군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동서양을 불문하고 얼굴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렇게 한눈에 다운이구나 라고 느낄 만큼 좀 비슷한 이미지들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얼굴의 어떤 특성들 거기에 쫙 써 있고 한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더 불필요한 염색체가 과다한 거죠. 예, 우리가 인간의 이제 염색체의 수가 46개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으니까 47개가 있다는 거죠. 예, 뭐 19회 뭐 이럴 때 다 이런 수치가 다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일단은 다운 증후군은 과소가 아니고 과다죠. 46개가 노말한 건데 47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몇 번 염색체가 그런지까지 아셔야 돼요. 21번 염색체입니다. 예, 꼭 아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터너 증후군이 나오는데요. 이건 아까 과소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성염색체 이상인 것도 꼭 아셔야 돼요. 성염색체 이상이고요. X염색체가 1개이고 전체 염색체 수가 45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의 그 염색체와 관련해서 X가 하나뿐인 거죠. 왜냐하면 여성의 정상 염색체는 XX인데
X가 하나뿐이어서 생기는 게 바로 터너 증후군입니다. X 염색체가 한 개이고, 그러니까 전체가 46개가 정상인데 45개인 거죠. X 염색체가 하나뿐이어서 어떤 현상이 있냐? 외견상은 여성이지만 여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2차 성징이 거의 없는 거죠. 예,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터너 증후군 꼭 아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혈우병 볼게요.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선천적 장애입니다. 예, 그리고 성염색체 이상인 X염색체 이상으로 발생을 하고요. 질병 저항력이 매우 약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혈우병과 관련돼서 문제 나오면 조금 시끄럽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혈우병이요, 뭐 여기까지 자세히 해야 되나 싶은데 또 이제 문제로 나올 때 또 이제 여차저차한 시끄러움들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드리는데요. 혈우병은요,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선천적 장애예요. 예, 그리고요, 혈우병은 유형이 A, B, C형이 있어요. 혈우병은 A, B, C형이 있는데 AB형과 C형이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A형과 AB형은 성염색체 이상이에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성염색체 이상이고요. 이 C형은 성염색체가 아니라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하는 게 있죠. 상염색체 이상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혈우병은 거의 AB형 성염색체 이상을 말해요. 왜냐하면 이 혈우병 AB 유형 성염색체 이상이 전체 혈우병의 9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거를 말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교재에 성염색체인 X염색체 이상으로 한 거는 이 APC 유형 중에 95%를 차지하는 AB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근데 상염색체 이상인 C형도 있거든요. 예, 그것도 같이 알고는 계세요. 왜냐하면 이 AB형은 성염색체 이상으로 95%를 차지하는데 이거는 남성에게서만 발생을 해요. 근데 상염색체 이상인 C형은 이거는 성염색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남성, 여성 다 나타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같이 아셔요. 이게 이제 나왔을 때 이것 때문에 조금 뭐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서 지금 정리를 조금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성염색체 이상인 X염색체 이상으로 발생을 하고 질병 저항력이 낮다. 이거는 혈우병 A, B, C 유형 중에 AB형 바로 95%를 차지하는 성염색체에 대한 것이고 남성에게서만 발생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C는 어때요? 성이 아니라 상염색체인데 이거는 여성에게서도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정리됐죠? 예, 이것들. 자, 그래서 요거 봤고요. 이제 클라인펠터 증후군은요.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성염색체 이상인데요. 남성에게서 발생하는 성염색체 이상으로 남성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XY잖아요. 근데 X가 많은 거예요. XXY, XXXY 이렇게 X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과다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성염색체 이상으로 그 X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정자의 생산이 불가능하고요. 외모는 남성이지만 사춘기에 여성의 2차 성징이 나와요. 예, 뭐 가슴이 크고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X가 많아서, X가 과다해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대 남성 증후군 볼게요. 예, 이거는 여기 보시면 XYY 증후군. 남자는 XY인데 Y가 많은 거죠. 예, 거대 남성 증후군이라 그래요. 그래서 남성으로서의 Y 염색체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키도 크고 한데요. 지능이 낮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페닐케토뇨증인데요. 단백질 분해 요소가 결여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단백질. 예전에 아주 예전에 뭐 10회 전인 것 같은데 이 학생들 공부할 때 안 그래도 힘든 영역인데 이제 말 바꾸기로 지방 분해 효소의 결여로 했는데 학생들이 뭔가 분해 요소 결여는 읽은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동그라미를 쳐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단백질 분해 요소의 결여예요. 그리고 단백질을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도 아시죠? 예, 혹시 아미노산으로 나오면 또 모르고 하면 안 되니까. 예. 자, 그래서 단백질 분해 요소의 결여이고요. 예, 이제 그걸 아셔야 되고요. 소변에 페닐 피브로산이 함유되어 배출되는 증상이고요. 금발, 그다음에 배관,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고 뭐 구분 자세 이런 거고요. 이제 출생 즉시 1개월 이내에 특수한 식이요법을 실시하면
이제 이 페니케토누증 모르고 이제 있으면 지적바 장애를 갖게 계속 그렇게 심화되는데 억제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빨리 또 알아차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겠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겸상적혈구 빈혈증 있잖아요. 그거 예, 그 헤모글로빈의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염기 하나가 바뀌어서 이제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적혈구 모양이 낫 아시죠? 낫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다라는 거고요. 흑내장성 지진화는 우리가 더 알려진 이름이 안구진탕입니다. 예, 그래서 수정체의 혼탁으로 시력이 매우 낮고요. 그런 것들 좀 알고 계시고요. 보통 이 경우는 2, 3세 정도 되면 사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정확히 암기하기도 힘든데 실제 여러분 시험 문제를 보면 어느 해는 또 여기서 배운 거 아닌 것들도 톡톡 나와요. 의학적으로 유전적 요인이나 뭐 등등 이런 주요 장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주 그냥 처음 보는 것들이 톡톡 나와요. 20회 때는 또 헌팅턴 병이라는 게 또 나와서 학생들이 당황을 했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재를 만드는 입장에선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의사만큼 적어줘야 되나 막 이런 게 생기는데 근데요 문제를 이렇게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 혹 새롭게 나오는 걸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것 내에서 답이 보일 만큼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새로운 게 나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이 정도 공부하시면 이 안에서 정답이 보여집니다. 예, 그걸 모르더라도. 예, 그래서 그런 좀 안정된 마음을 가지시고요. 요것 정도는 꼭 알아야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기출문제 풀이할 때는 헌팅턴 병이 어떤 병인지 뭐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를 마냥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태아기 검사 갈게요. 문제가 얼마나 이렇게 자세하고 짜잔한 문제가 나오는지 얘기는 했으니까요. 이거는 근데 짜증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한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한 가족에게. 그렇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죠. 자, 그 다음에 태아기 검사 시험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검사들이 나오는데요.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육모생체 표본 검사, 산모 혈액 검사 이것들을 아는데요. 뭐 초음파나 산모 혈액 검사는 모든 산모에게 아주 그냥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이고요. 그 외의 검사들도 있는데 그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알고 가셔야 돼요. 기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초음파 검사 가장 일반적인 검사이고요. 이 검사로는 이제 우리가 태아의 성별, 자궁 내의 자세 등등 알 수 있고 초음파 사진 찍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수 검사는요. 임산부의 복강을 통해 자궁에 바늘을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양수를 채취해요. 되게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실시하지 않고요. 정말 이게 필요한 경우에 중기에 실시합니다. 18회 때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문장 끝부분 보면 선천성 기형을 알아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정말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염색체 이상과 관련돼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되고요. 이게 왜냐면 그 바늘을 삽입을 하기 때문에 이거 유산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육모 생체 표본 검사 같은 경우는 태아의 선천적 기형을 진단하는 또 다른 건데요. 이건 역시 그 복강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갖고 바늘을 자궁으로 삽입을 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또 위험하죠. 그래서 유전자 이상의 가능성을 분석을 하는데요. 임신 9에서 11주 사이에 가능하고요. 염색체 이상이 의심돼서 35세 이상의 임산부에게만 제한적으로 노산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해요. 예, 이런 질문들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거 좀 보시고요. 이제 산모 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꾸준히 정기 검사를 하는데요. 다양한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AFP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AFP요. 두뇌와 척수에 이상이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FP 수준이 높을수록 두뇌와 척수의 이상을 경고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높을수록, 낮을수록이 아니라 예, 그 정도 알고 계세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태아기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 우리가 지금 외울 것들이 많았죠. 예, 그래서 기출이 많은 영역들을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초반에 태아기 성장과 관련돼서 시기 구분하는 거 정확히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시험에 잘 나오고, 최근에는 태아기 검사까지도 문제가 나오더라. 지문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아기의 사회복지 실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태아기에 있을 수 있는 여러 문제들,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특히 생물학적으로는 임산부의 건강 영양, 그 다음에 선천적 장애, 임산부의 연령이 매우 많거나 적은 것, 유전적 질병이나 만성질환의 여부, 또 약물의 사용, 이런 것들, 이런 거 유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죠. 심리적으로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 임신이 원하던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되게 부모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혹 원치 않는 임신이라 하더라도 이미 생긴 생명에 대한 좋은 태도, 건강한 태도를 갖도록 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고요. 사회적 차원에서 이제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이제 빈곤 여성의 또 혹은 이제 열악한 환경이라거나 10대에 원치 않는 임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도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봤고요. 이제 거기 보시면 태아기 관리, 낙태, 불임 나오는데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나 보건 전문가는 태아기 관리에서 조사한 저체중아 출산에 위험이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의료, 영양, 교육 등 이런 사회 심리학적 개입을 잘 도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태아기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는 이 임산부와 관련된 보건관리 체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그 내용을 조금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내용들 좀 보고요. 이제 낙태와 관련된 거나 불임과 관련된 게 이 태아기에 원치 않는 임신의 낙태와 관련돼서, 또 임신을 원하는데 되지 않는 불임이나 이제 난임양과 관련돼서 실제 이런 경우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 스트레스도 아주 높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교재는 낙태와 불임과 관련돼서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역할을 설명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시간 관계상 제가 뒤에 더 중요하고 문제로 나오면 얘기를 해야 될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단, 태아기의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낙태와 불임에 관한 거고, 이때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나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그 수준으로 할게요. 자, 다 강의하지 않았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강약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아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 역시 문제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16회부터 23회 요 바로 전까지 계속 기출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는 이미 아이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를 매칭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것들 매칭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들을 꽉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교재를 좀 보시면 영아기와 관련돼서 영아기 특징 나오는데요. 영아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0세에서 2세까지를 말하는 경우잖아요. 예, 그거 꼭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신생아라고도 하지요. 자, 이 시기 너무나 중요하죠. 프로이트의 구강기, 에릭슨의 유학인데 뭐죠? 뭐뭐 대 뭐뭐로 말하면 신뢰 대 불신. 그 다음에 삐아제의 인지발달과 관련돼서 감각으로 세상을 만나는 감각운동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제1성장급등기라고 합니다. 예, 정말 이때 애들 뭐라 그래요? 젖살 오른다 그러죠? 예, 태어났을 때 뭐 이제 축하한다고 가서 보고 한 달 있다 가서 보고 보면 애들이 그냥 이 시기에는 뭐예요? 정말 갈 때마다 젖살이 그냥 펑펑 오르는 애들 막 살 접히고 그러잖아요. 예, 아주 그냥 놀라울 정도로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 급등기라고 합니다. 자, 성장 급등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교재 224쪽에 보시면 한 걸음 더의 제1 성장 급등기, 제2 성장 급등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2의 성장급등기는 청소년기잖아요.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저는 여기서 제1 성장급등기만 볼게요.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몸무게가 3배 정도 증가하고 2세가 되면 기본적인 운동 능력을 갖추고 언어와 아주 기초 언어와 개념을 형성한다. 이렇듯 일생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시기를 제1 성장급등기라고 합니다. 예, 여기 조금 그림을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태어나서 1개월, 그 다음에 2, 3개월, 예, 그 다음에 4, 6개월, 그 다음에 7, 8개월, 허리 세워서 앉았죠. 90개월 기고요. 애들이 이제 돌쯤 되면은 쓰고 어때요? 어떤 애들은 요즘엔 영양이 좋고 좋아갖고요. 11, 12개월 전에도 걷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때를 말 그대로 성장 급등기라고 합니다. 예, 가서 보면 아주 펑펑. 예,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보면 인간은 이제, 누워 있다가 허리 세워서 앉고 기고 뭔가 받치고 서고 이제 걷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급등기라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게 요 다음 단계들은 급등기가 아니라 그럼 안 크느냐가 아니라 완만한 성장을 하죠. 지속적인 점진적인. 예. 그래서 이 급등기와 그다음에 점진적 성장, 그러니까 신체 성장에 있어서 급등기 기간하고 점진적인 성장 기간을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때 너무나 중요한 게 시험 문제에도 인용이 좀 되는데요. 바로 감각 운동을 통해서 지능 발달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밑에 주로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의 양과 질이 대상관계와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관계에 있어서 신뢰감과 불신을 형성하는 근간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신뢰 대 불신을 얘기한 게 에릭슨인데요. 이때가 0에서 2세 이제 바로 이때가 이때가 너무나 중요한 게 신뢰 대 불신이잖아요. 예. 근데 이때 주 양육자, 이때 왜 에릭슨 배울 때 보면, 관계에 있어서 이때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되게 중요할 텐데, 이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의 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의 질이 뭐겠습니까? 엄마가 일관됐느냐 아니냐예요. 따뜻하면서 일관되느냐. 아이고 엥하고 울면 아이고 쌌구나 하고 기저귀 뽀송뽀송 갈아주고 아이고 어때요? 배고프구나 왕 하고 울면 또 젖 물려주고 이때 이렇게 엄마가 일관되게 반응을 하면 얘는 뭘 느껴요? 아, 세상은 안전한 곳이구나. 태어나서 제일 갖는 첫 번째 질문이 세상은 안전한가 이거든요. 근데 주 양육자가 일관되게 반응하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뢰감을 형성하면서 긍정적 자아 특질로 희망이라는 걸 형성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그게 안 되면 이제 이때 주 양육자와의 관계의 질이 평생의 대인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주 양육자가 아주 여차저차한 사연으로 산후 우울증이 있었거나 뭐 여차저차해서 양육자가 계속 바뀌었다거나 하면 이때 신뢰를 형성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인관계에 나중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1급에서는 배우지 않는데 정말 중요한 심리 이론인데요. 그 이론의 핵심이 그거예요.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의 질이 평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근간이 된다, 밑거름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 정도 설명할게요. 예, 그 다음에 영악이 발달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신체 발달부터 조금 볼게요. 신체 발달의 특징, 이때는 신체 발달이 대단히 중요할 때이죠. 23회도 여기서 이제 기출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오고 했는데요. 몸무게는 이제 우리가 태어났을 때 2.4에서 4.5 정도가 이제 정상 체중으로 보고요. 키는 45에서 55 정도.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땐 여아가 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무게와 키에서 약간 작은 경향이 있고요. 발달은 머리에서 발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고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다리보다는 상체 사용법을 먼저 이렇게 아이들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뒤집기만 해도 너무 기뻐하고 하죠. 예, 그런 것들 보시고요. 이제 이때는 영아기에는 머리는 전신의 4분의 1. 예, 그래서 머리가 좀 큰 시기이고요. 신생아의 두개골에는 6개의 숫구멍이
생명이 존재한다. 예, 이 지문도 11회 때인가 아주 초창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지문들이 툭툭 나옵니다. 맞냐 틀리냐. 그래서 그런 거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생후 6, 7개월 정도 되면 이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2년 6개월 정도 되면 20개의 전이가 나온다는 것도 좀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반사 운동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챕터가 외울 거 많은 챕터입니다. 반사 운동 시험이 좋아합니다. 꼭이 붙었습니다. 예, 그래서 반사 운동을 이제 배울 건데요. 일단은 이제 반사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빨기 반사, 젖찾기 반사, 또 다른 말로 탐색 반사, 연화 반사, 삼키기 반사, 모로 반사, 걷기 반사, 걸음마 반사라고도 하고요. 쥐기 반사, 파악 반사, 바빈스키 반사 이런 반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반사들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이걸 하나하나 알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반사가 어떤 건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뭐와 뭐로 나누냐면 생존 반사와 그 다음에 원시 반사로 나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맞는 거 틀린 거 물어볼 때 이런 게 나와요. 연화 반사는 음식을 삼키는 것으로서 원시 반사다 하면 틀린 거잖아요. 생존 반사거든요. 지문이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교통 정리 먼저 해요. 아, 이런 반사가 있는데 얘네들은 원시 반사고 얘네들은 생존 반사야. 이걸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하시고요. 하나하나 반사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개 반사. 예, 태어났을 때 생존하려면 뭐 입에 닿는 거 빨아야 살 거 아닙니까?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빨기 반사. 여기 화면 보시면 아주 이쁜 아가가 있네요. 그쵸? 생존 반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젖찾기 반사입니다. 예, 이건 역시 생존 반사고요. 탐색 반사라고도 합니다. 예, 자극에 대해 자동적인 움직임. 입술이나 요 볼 근처에 작은 것이 닿기만 해도 자동으로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거거든요. 젖찾기 반사 꼭 아셔야 됩니다. 예. 입술이나 하고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빠는 거 빨기 반사 하시면 안 돼요.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그래서 이제 탐색을 하는 거잖아요. 젖찾기 반사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화 반사. 예, 음식을 씹어서 삼킬 수 있어야 생존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뭐예요? 생존 반사이죠. 예, 그래서 그거 음식을 삼키는 것. 이 능력 없으면 살기 힘들겠죠. 예, 그 다음에 모로 반사. 이거는 뭐죠? 모로 반사는 원시 반사입니다. 모로 반사, 껴안기 반사, 경악 반사라고도 하는데요. 큰 소리가 나면 팔다리를 벌리고 마치 무엇인가 껴안는 듯이 확 움직이는 거. 애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별로 큰 소리 안 낸 것 같은데 아가 이쁘다 하고 달려갈 때 아이가 이렇게 놀래는 거 보신 적 있죠? 예, 그런 어떤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요건 역시 이제 계속되는 게 아니라 원시 반사는 점점 사라져요. 예, 그래서 생후 1주경에 시작돼서 3, 4개월 정도 되면 사라지고요. 원시 반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걷기 반사, 걸음마 반사라고도 하는데요. 바닥에 발이 다 바른 자세가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초보적 보행 모습, 걷기 반사. 아예 뭐 이런 것들 애들 만족하라고 이렇게 아이 이렇게 허리 묶어주고요. 예. 아이가 붕붕 뛰게 하는 그런 것도 나와 있잖아요. 예, 요즘엔 너무 이런 게 잘 나와 있어갖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자꾸 건네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그거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되면 애가 또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시는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보적인 보행 모습하고 비슷하지요. 예. 자, 그 다음에 파악 반사는 쥐기 반사, 손바닥 반사라고도 하는데요. 예, 여러분들 애기들을 보면 이렇게 손가락 갖다 대면 꽉 쥐죠. 예, 그러면 이제 젊은 여성들은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뭐 또 다른 젊은 여성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어머 나 좋아하나 봐 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반사 운동입니다. 파악 반사, 쥐기 반사입니다. 예, 그래서 손바닥 반사라고도 하는데요. 손가락으로 신생아의 손바닥을 누르고 이렇게 갖다 대면 꽉 움켜주죠.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원시 반사이기 때문에 점차 소멸되고요. 바빈스키 반사는 발바닥을 자극했을 때 발가락을 오므리는 거 아시죠? 예, 바빈스키 원화 이렇게 오므리고 이렇게 또 쫙 부채같이 피고 하잖아요. 예,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빈스키 반사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원시 반사 중에는 또 수영 반사, 예전에 유명한 분유 광고가 있는데 아가를 물속에 넣으면 아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도 쫙 수영하는 모습들 나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원시
원시 반사로 수영 반사도 있습니다. 예, 신생아가 이제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반사가 어떤 반사인지, 그리고 또 공부하고도 같은 단어인데 동시에 같이 안 받아갖고 속상하지 마시고, 같은 반사를 칭하는 다른 명칭을 알고 계시고, 생존 반사와 원시 반사 구분해서 시험 준비하세요. 예, 여기 문제 나옵니다. 예. 예, 이번에는요, 감각 및 지각 발달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깨알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인간의 이 감각기가 있잖아요. 시각, 청각 뭐 이런 것들이 태어났을 때 다 똑같이 풀 가동되게 완전히 기능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서서히 발달하고 어떤 건 태어나서 금방 또 작동하고 그러거든요. 그 차이 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시각을 좀 볼까요? 시각은 우리가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한 80% 정도의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거는 인간의 감각 능력 중에 가장 늦게 성숙합니다. 가장 늦게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보시고요. 거기 이제 뭐 삼원색 기본을 구분을 시작을 해서 이런 문장들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 보시고요. 잠깐요. 227쪽의 상단을 보시면 영화의 시지각 특성이 나오잖아요. 그게 11회 때 그 지문이 실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제가 읽어볼게요. 영화의 시지각 발달은요, 어떻게 되냐면 뭐뭐보다는 뭐뭇을 해서 뒤에 걸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전체보다는 부분을, 정지된 것보다는 움직이는 물체를. 그래서 이제 아이들 시지각 발달하고 하라고 모빌 달아주잖아요. 흑백보다는 컬러를, 직선보다는 곡선을, 단순한 도형보다는 좀 더 복잡한 도형을,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물보다는 인간의 얼굴을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한다. 예, 그것들 보시고요. 뭐뭐보다는 뭐뭐는 그게 실제 나왔던 지문이에요. 예. 말을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청각 능력은요, 출생 얼마 되지 않아 곧 성인 수준. 예, 그러니까 시각하고 되게 다르잖아요. 예, 그게 발달하고요. 청각은 영하는 사람의 목소리, 특히 여성의 높은 목소리를 좋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 예, 어떤 분은 제가 약간 톤이 높잖아요. 되게 거슬리고 힘들다라는 분도 계세요. 예, 저도 압니다. 예, 근데 아이들은요, 그 여성의 목소리를 좀 더 선호하고요. 약간 톤이 높은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미각, 출생 시 맛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장하면서 더 발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도 보시면 맨 끝에 쓴맛, 신맛, 짠맛보다는 단맛이 나는 액체를 더 오래 빤다. 자, 그 다음에 후각을 볼게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료들 보면 왜 그 어떤 냄새가 옛날의 기억을 쫙 이렇게 소환하는 뭐 이런 어떤 것들 영화 장면 같은 데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소설에도 있고. 이게 이제 냄새의 능력은 이미 가지고 태어나고요. 성장하면서 냄새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본다라고 하고요. 통각, 고통에 대한 거 이제 태어날 때는 좀 둔감한데요. 점점 발달하고요. 촉각, 예, 그 촉각은 신생아가 주로 의존하는 건 이 많은 감각 중에서도 촉각에 의존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좀 보고요. 이거 뭐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서 뭐 좀 늦게 뭐 이런 것들 차이 보시고요. 이제 인지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8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서 삐아제 인지발달 단계를 배웠는데 요 시기는 삐아제 인지발달 단계에 어떤 시기고 어떤 특징이 있나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발달 관련해서요. 영아기, 걸음마기, 학년장기 인지발달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 8장에서는 지금 영아기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에서 제가 8장 2개를 쪼갠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걸음마기, 학년장기까지 할 거거든요. 교재에는 이게 없지만 계속 요 표를 제시를 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연속선상에서 비교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요걸 제시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그 왜 이거는 출력이 안 되나 할 수 있는데요. 저기 그 인간 발달 이거 맨 끝에 가면은요. 제가 5쪽으로 이 모든 영역을 한눈에 보기 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니까요.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영아기와 관련된 인지발달 특성은 우리 교재에 228쪽부터 229쪽까지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각운동기관과 운동기능을 통한 세상인식 그랬어요. 그래서 삐아제는 이때를 감각운동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운동기관을 통하고 통한다는 거고요. 특히 이 감각
운동기인 이 시기는 앞서서 우리가 삐아제 때 배웠는데 하위 6단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4번째 단계가 아주 중요하게 목적지향적 행동과 대상영속성을 이때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아주 중요하게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감각운동기 하위 6단계 중에 맨 마지막 단계 6번째 단계에는 정신적 표상 사용이 또 아주 중요했습니다. 앞서서 삐아제 배운 걸 조금 기억하신다면 그게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기 이제 요 인지발달 특성을 볼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시기와 삐아제 인지발달 특성을 매칭하고 그 전 시기와 그 다음 시기를 비교하는 게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좀 기억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화기 보시면 그 내용 그대로 조금 시각 자료를 넣어드린 거예요. 첫 번째,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자, 예. 우리가 감각기관이라면 아까 눈, 코, 입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오감각 얘기하잖아요. 자, 그 시기 삐아제의 감각운동기에 해당하므로 감각운동기의 특징을 보인다. 영화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감각기관과 운동기능을 통해 이해하는 것에 국한된다. 그러니까 뭐 보고 듣고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때는 아직 영화기에는 경험을 조직하는데 언어를 쓰지 않아요. 못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직관과 환경에서의 직접적인 탐색을 통해 개념을 형성한다. 온몸으로 이제 배우게 되죠. 예, 그래서 이때는 감각운동을 통해서 지능 발달을 도모한다. 그래서 이제 감각운동, 운동 기능을 통한 세상 인식 얘기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배우는 걸 봤더니 목적지향적 행동과 대상영속성 행동이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삐아제를 배울 때요. 감각운동기 하위 6단계로 반사활동기 1차 순환반응, 2차 순환반응이 있었고요. 4번째로 2차 도식의 협응기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 보여주는 주된 특성이 바로 목적지향적 행동과 대상영속성 형성이 시작된다는 거였거든요. 이걸 조금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2차 도식의 협응기, 감각운동기의 하위 6단계 중 4번째 단계예요. 그럼 목적지향적 행동이 뭘까요? 자신이 원하는 행동과 그 행동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조금씩 예측하게 되면서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요? 의도적인 행동을 해서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영화가 장난감을 잡기 위해서 기어가고 있는데 엄마가 일부러 손으로 쓱 막아보면 영화가 엄마의 손을 이렇게 치우고 그러고 장난감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분리된 도식, 즉 방해하는 손을 치우고 그 다음에 장난감을 취하는 그 협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목적지향적 행동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영속성이 이때 형성되기 시작하는 게 2차 도식의 협응기에 또 아주 중요하고 문제로 잘 나옵니다. 앞서서 우리가 삐아제 배울 때 까꿍한 놀이가 재밌는 이유가 대상영속성이 아직 완전히 생기지 않았고 형성되기 시작하고 형성되는 중이어서 그렇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대상영속성이 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갈게요. 어떤 대상이 눈앞에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아도 그것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대상영속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8, 9, 10개월 뭐 이렇게 되면 이 대상영속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대상영속성이 이제 생기는 게 아주 아이에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그 문장들 이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 제가 하나 더 그냥 읽을게요. 대상영속성이 없는 영화는 대상을 더 이상 지각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즉 눈에서 보이지 않는 순간 그 대상을 즉각 잊어버리지만 대상영속성이 생기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대상을 볼 수 없거나 들을 수 없어도 그 이미지를 생각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영속성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게 완전히 획득이 되면 엄마가 눈에 없어도 이 시기엔 생기기 시작하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엄마가 눈에 없어도 엄마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걸 삐아제로 말한다면은 감각운동기가 아닌 전조잡기에 가면 바로 대상영속성을 이제 전조잡기 가면 확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쯤 되면은 엄마가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언니 하고 있어. 엄마 마트 갔다 올게 할 때 막 자지러지게 울지 않고 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전조잡기가 되면 대상 영속성이 확립되기 때문에 엄마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확립되지 못하면 아이들이 분리불안이 나타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적 표상 사용이라 그랬는데요. 피아제가 말하는 감각운동기의 하위 6단계에 보면은 맨 마지막 6단계가 통찰기잖아요. 바로 그때 생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대상을 표상하기 시작한다 그랬는데요. 표상한다는 말은 눈앞에 없는 사물이나 사건들을 정신적으로 그려내기 시작해서요. 행동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한 후에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 그래서 요것들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연 모방이 나타납니다. 정신적 표상이 가능해지면서 마음으로 그려내는 게 가능해지면서 이제 아이들이 지연 모방을 해요. 그럼 지연 모방이란 뭐냐? 행동을 정신적으로 평화상할 수 있는 능력과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지연 모방을 하게 되면은 뭐 엄마가 곤지곤지 하면은 이 배웠던 걸 기억을 표상을 하면서 곤지곤지 잼잼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쯤 되면 아이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도리도리, 짝짝꿍, 곤지곤지, 잼잼잼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연 모방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영역의 인지 발달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이 이런 이미지와 함께 생각이 좀 나셔야 안정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발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언어 이전의 시기에 갔고요. 출생에서 12개월, 1년 정도 되면 언어 발달의 첫 단계는 울음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울음이 언어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출생에서 1개월 정도까지는 분화되지 않은 반사적인 울음을 울다가 점차 이유를 알 수 있는 울음, 배고파요, 쌌어요, 뭐 이런 이유를 알 수 있는 울음으로 그걸 우리가 분화된 울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사적인 울음에서 분화된 울음으로 바뀐다라는 걸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4, 5개월 정도 되면 옹알이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옹알이도 이 개월수 좀 암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후 1년 정도 되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1년 정도 되면 이제 애들이 엄마, 아빠, 빠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빠빵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 좀 보시고요. 언어 시기에서 이제 언어 시기로 이전 시기, 언어 이전에서 언어 시기로 가면 좀 더 발달하는데 생후 1년 반이 지나면 이제 두 단어를 결합하는 거죠. 그리고 2세 정도가 되면 250에서 300개 정도의 단어를 이해하고 명사, 동사, 적은수의 형용사도 구사할 수 있고요. 24개월 정도에는 짧은 문장, 엄마 쉬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더 빠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이제 공통적인 거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언어 발달 얘기했고요. 네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229쪽 네 번째 사회정서 발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문에 정서 표현이나 정서 표현의 발달은 영아기부터도 아마 학생들이 영세 2세가 뭘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맞는 거죠. 이런 지문 실제 나왔었고요. 그래서 정서 발달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정서 발달은 성격 발달의 기초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신생아가 태어날 때 기쁨이나 슬픔 같은 아주 기본적 1차 정서 가지고 태어나지만 분화가 덜 되었다가 점차 연령이 증가하면서 아주 분화된 정서를 갖게 됩니다. 영아기 초기에는 기쁨, 슬픔, 놀람, 공포 같은 정서를 1차 정서라고 하고요. 기본 정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돌이 지나면 한 1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수치, 부러움, 죄책감 같은 2차 정서를 나타내게 됩니다. 2차 정서는 우리가 다른 말로 복합 정서라고도 하고요. 이런 정서와 관련돼서는 이런 여기 여러분들 230쪽에 보시면 1차 정서, 기본 정서, 2차 정서, 복합 정서 이런 용어를 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29쪽에 이제 저는 교재를 일단 보시면 영아기 초기에는 기쁨, 슬픔, 놀람, 공포의 1차 정서가 나타난다 할 때 실제 지문에 어떤 게 나왔냐면 영아기 초기는 긍정적 정서만 나타난다 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틀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 봤더니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 놀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포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영아기 초기에는 긍정적 정서만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런 것들까지 알아차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첫 돌이 지나면 수치, 부러움, 뭐 죄책감 같은 2차 정서인데, 이 2차 정서는 되게 복합적인 정서인데, 이런 것들을 느낀다라는 건 아이들이 구강기 후기 한 1년 정도 되면 이때 애들이 뭐를 해요? 나라는 에고가 점점 분화돼서 프로이드로 말하면 느껴지고요. 나라는 것이 누군지 알고 나와 타자를 구분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정서가 수치심, 부러움 이런 거죠. 나와 타자의 개념이 없으면 이런 개념은 생기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2차 정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꼭 보시길 바라고요. 요 상세 내용은 제가 따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0쪽으로 가시면 정서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주로 울음으로 하고요. 웃음도 또 의미가 되는데, 울음은 아이들이 배고픔, 뭐 분노, 뭐 공통, 좌절 이런 걸 나타내게 되죠. 뭐 배고파도 울고 이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미소와 웃음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 종류가 미소가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죠. 반사적 미소, 사회적 미소, 선택적 미소. 반사적 미소는 생후 직후에 나타나는 거고요. 이거는 중추신경계의 발달로 나타나는 자동적 미소예요. 예, 그래서 뭐 아기들 잘 때 배냇짓 한다 그러잖아요. 자면서 이렇게 입가가 싹 웃고 해서 눈꼬리 내려오고 해서 우리 기분이 좋은가 보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반사적인 거고요. 사회적 미소는 그거보다는 이제 직접 보거나 듣는 사람에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게 시작되고 출생 후 4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미소. 내가 인식하는 어떤 그 사람 또 그 어떤 소리에 반응하는, 이거는 이제 3개월 반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애착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애착 너무 중요하죠. 요 영아기에 너무나 중요한 게 바로 애착이고요. 앞서서 제가 대상관계 이론, 초기 영아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의 질이 평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대상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잠깐에도 대상관계 이론은 양육자와의 초기 경험을 통해 현재의 인간관계들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어떤 관계의 어떤 특성들은 이 시기에 충족이 됐냐 안 됐냐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애착 형성과 발달에서 애착은 너무 중요하고 23회 때도 이거와 관련된 어떤 그 지문들이 나왔는데요. 영아기에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형태의 사회적 발달이 바로 애착이다. 애착, attachment라고 하는데요. 애착은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애정적 유대 관계이며, 이 애정이나 사랑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의미한다. 애착은 주로 이 시기에는 신체적 접촉, 스킨십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고 따뜻한 온도를 전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때가 그 에릭 에릭슨으로 치면은 신뢰 대 불신입니다. 예, 주 양육자의 아주 일관된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신뢰를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 말 그대로 이제 심리적 그 기반이 닦여지고, 그러니까 평생의 마음에 아주 그냥 안전지대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보시면 영아기 애착은 이후 인지정서 사회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이때 심리적 안전지대, 세프티존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형성이 돼야지 안정된 애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게 형성이 돼야 요 다음 단계의 유아기에 자신감, 호기심, 타인과의 관계에 긍정적 성향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다 점성 원리죠. 예, 요때 그게 형성돼야 그 다음 단계에 그 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애착과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인스워드의 낯선 상황 실험이고요. 이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게 바로 여러분들 교재의 231쪽의 애착의 유형입니다. 예, 요거 이제 조금 알고 가셔야 돼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요 실험 자체는 이제 좀 어떻게 요 실험을 좀 알아야 이 내용이 확 들어와요. 낯선 상황 실험이에요. 뭐 이 자료가 조금 아이가 좀 크기는 한데요. 이 실험이 그건 좀 감안하고 들어주셔요. 예, 어떤 실험이냐면 엄마하고 아이가 그 새롭게 만나는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약간의 장난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엄마랑 있고 있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낯선 사람이 쑥 들어오고 엄마가
조용히 슬며시 나갑니다. 예, 그랬을 때 얘가 엄마랑 있을 땐 어땠고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땠고 또 엄마가 나가고 나서 어땠고 엄마가 돌아와서 어떤지 이것들을 관찰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 한 4가지 유형의 애착과 관련된 유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유형이 안정애착, 회피애착, 저항애착, 그 다음에 혼란애착입니다.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낯선 상황 실험의 결과로 나온 4개의 애착 유형을 지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교재하고 동일한데 그냥 표로 줄을 좀 거진 겁니다.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게 안정애착이죠. secure라고 하는데요. 얘는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써 있는데요. 일단은 들어와서 엄마하고 방 안에서 새로운 장난감 보고 하면서 엄마랑 들어와서 쉽게 떨어져서 그 새로운 장난감 같은 거에 관심을 보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낯선 사람 들어와도 뭐 엄마가 더 친밀하니까 엄마하고 이제 잘 놀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엄마가 슬며시 떠나면 당연히 엄마 하고 약간 불안해해요. 근데 얘는 그게 울음이 길거나 그러지 않고요. 엄마가 일관됐기 때문에 엄마는 분명히 다시 와 라는 믿음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능동적 위안을 찾고 흥미로운 장난감을 만지고 그러면서 탐색 과정에 있어요. 그냥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오면 역시 우리 엄마는 날 두고 그냥 갈 리가 없어 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일관성을 경험하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반갑게 맞이하고 이제 더욱더 편안해지는 거죠. 얘네가 안정애착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것만 이제 긍정적인 유형이고 나머지는 아닌데요. 여기 이제 불안정 애착이라고도 하고 저항형이라고도 하는 요거 먼저 할게요. 이 유형은 이제 insecure, secure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얘는 명칭이 insecure라고도 하고요. 또 ambivalent라 그래요. 감정이 ambivalent, 양가 감정. 한 대상에 대해서 2가지 감정이 같이 있는 그런 감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xious 해갖고 이제 저항하고 걱정하고 뭐 이런 어떤 거예요. 그래서 요 유형이 뭐냐면 엄마가 방을 떠나기 전부터 불안해해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랑 있어도 불안해요. 그래서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새롭게 만난 좋은 환경의 장난감을 만지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탐색 별로 안 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방을 떠나면 심한 분리불안을 보여요. 왕 하고 우는 거죠. 역시 일관성 없는 우리 엄마 또 이번에도 말없이 나가버렸는데 왕 하고 화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낯선 사람이 돌아오면 이제 어머니가 돌아오면 엄마하고 가요. 예. 그러면 얘가 엄마하고 안기고 안정을 찾고 그냥 또 막 좋으면 좋은데 얘는 앰비발란스 양가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엄마가 어디 갔어 하고 황하고 울다가 엄마가 돌아오면 왕하고 가지만 동시에 또 분노를 보여요. 확 밀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일관성이 없는 거야. 말없이 갔다가 또 자기 맘대로 오고. 그러니까 엄마가 없을 때 막 불안하니까 왕하고 울음 길고 그 방을 탐색하고 즐기지도 못하다가 엄마가 엄마 했다가 또 확 밀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이제 양면성을 보이는 거죠. 이 양면성을 바로 앰비밸런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피형은 avoidance 해갖고 회피하는 거예요. 얘는 사실 이 엄마는 어떤 엄마냐면 일관성이 없다기보다는 늘 불러도 대답 없는 엄마, 뭐 우울감이 있어서 반응적이지 않았다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얘가 아가인데도 엄마에 대한 큰 기대가 없는.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도 엄마하고 딱히 뭘 놀지 않고요. 예, 그냥 자기가 뭐가 하나 꽂히면 그냥 그거 만지고 있고 엄마랑 등지고도 앉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가 엄마가 방을 떠나도 울지도 않아요. 예. 회피. 그리고 엄마가 돌아와도 크게 감정 변화가 없어요. 무시하고요.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추구하지 않고 낯선 사람에게서나 어머니에게서나 보이는 반응이 그냥 비슷하다는 거죠. 예, 이걸 회피 애착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이 혼란 애착. 그러니까 이것만 긍정적이고 나머지는 애착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이지 않은 건데 이 중에 꼭 구태여 가장 심각한 유형이 뭐냐 그러면 혼란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불안정 애착의 가장 심한 형태. 이건 안정적인 요소들은 다 불안정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심한 형태예요. 왜냐하면 회피 애착 2번 하고요.
저항애착, 양가 감정이 심했던 이게 혼재돼서 둘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떠나면 강하게 엄마를 찾다가도 엄마랑 재결합했을 때 또 회피적으로 아주 얼어붙은 표정을 하기도 하고, 어머니에게 접근하거나 어머니가 안아줘도 또 먼 곳을 보기도 하고 해갖고 회피와 저항이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그런 유형입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더 펼치면 좋겠지만 요건 시험이니까 요것들을 정확히 암기를 해주시길 바래요. 여기서 이게 대상관계 이론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의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 유형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 유형의 패턴, 새로운 성인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배우자를 찾기 위한 과정이나 또 이성을 만날 때 제2의 친밀감을 형성하잖아요. 의미 있는. 근데 그때 요때의 주 양육자와의 관계 유형이 다시 또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주 그 양가 감정을 보였던 저항애착 같은 경우는 또 성인기가 돼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연애 패턴에서도 그와 같은 패턴이 또 보여지고, 회피형은 또 그와 같은 패턴이 보여지고, 그래서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의 질이 평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요거 꼭 암기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엔스워드는 요거 낯선 상황 실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애착 발달의 4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 231쪽에 엔스워드는 어머니와의 기본적인 애착은 보통 생후 7개월에 형성되며 애착 형성을 위한 민감기는 생후 1.5개월부터 생후 2년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이후 2세 이후 애착 형성은, 그 문장 중요하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어렵다고 본다. 자, 1장에서 그 시기가 중요한데 그 시기를 놓치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후 충분히 보상적 노력을 해도 원래의 발달 정도만큼 회복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불가역성이고, 이 문장이 바로 그런 문장인 거죠. 이해 가셨죠? 예. 이것도 봤고요. 여기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어떤 유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는 무슨 유형에 대한 거냐. 지금 이 실험에서 보인 반응. 예, 그래서 뭐 감정이 되게 양가적이고, 뭐 엄마가 떠나면 심한 분리불안인데 엄마가 오면 또 분노를 보이고, 뭐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저항애착이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거, 예, 그거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엔스워드는 그렇게 해갖고 애착 발달을 4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보시면 1단계부터 4단계인데요. 예, 이때 이제 특히 1단계에서는 이를 출생해서 3개월까지 이때는 양육자와 접촉을 시도하게 되고요. 이때는 감각적 접촉에 의해 이제 접촉을 의해 양육자의 독특한 특성을 인식한다. 감각. 예. 특히 스킨십 중요하다 그랬고요. 2단계 4, 6개월에서는 영아는 이때 친숙한 성인이 몇몇 명으로 한정되면서, 친숙한 사람이 나타나면 미소 짓고 좋아하고 떠나면 이제 싫어하는 표정을 짓는다. 3단계가 되면 양육자에 대한 분명한 애착을 형성하죠. 예, 3단계 7에서 2세. 예, 그래서 이때 애착 대상에게 능동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고요. 4단계가 되면은 영아는 양육자와 협력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엔스워드가 애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할로우라는 학자도 애착 연구를 하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엔스워드 위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32쪽에 가시면 애착과 관련돼서 뉴만과 뉴만의 애착 발달 5단계가 나와요. 예, 근데 이것도 엔스워드와 크게 다른 바는 없지만 요 5단계가 있는데 요걸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뉴만과 뉴만 역시 낯가림이 시작되는 시기, 애착 형성의 결정적 시기 해갖고 보고 있는 게 언제예요? 3에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학자들 간에 조금 어때요? 시기적으로 아까 엔스워드도 분명한 애착을 보이는 거 한 7개월 정도 보이는데, 여기서도 한 3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아주 애착 형성의 아주 결정적 시기와 관련돼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정도 9에서 12개월 정도 되면 뉴만과 뉴만은 애착 대상에 대해 내부적 초상, 예, 표상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내부에 그 표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또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게 이 낯가림과 분리불안인데요. 개월수를 외우셔야 됩니다. 예, 낯가림
예,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그 반작용으로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막 불안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에 애기들 귀여워갖고 유모차 탔을 때 이웃이 아이고 예뻐 하면은 잠깐 멈춰서 봤다가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판단이 끝난 다음에 막 민망할 정도로 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애기들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애기들 봤을 때 개월을 속으로 조금 이렇게 감지를 하고 아이고 예뻐도 아직 민감 시기에는 가서 얼굴 들이밀고 안 해요. 왕 하고 울면 너무 미안하니까. 예, 그러면 이때 바로 낯가림. 영아가 낯선 사람에 대해서 불안 현상을 보이는 걸 낯가림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5에서 15개월 사이에서 나타나죠. 개월, 낯가림이 먼저 나타나요. 5에서 15개월. 그리고 분리불안은 거기 보시면 낯가림은 여러분 낯가림은 뭐예요? 애착을 형성했다는 표시죠. 예, 그러니까 낯가림 안 한다고 해서 애가 후덕한 건 아니에요. 낯가림 한다라는 게 오히려 정상적으로 그 시기에 더욱더 친밀한 자에 대한 애착을 형성했다는 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분리불안은 이제 영아가 부모에게 애착을 부모나 애착을 느끼는 대상과 분리될 때 막 아이가 느끼는 불안 반응, 이게 바로 뭐예요? 분리불안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생후 9개월에서 시작해서 15개월 정도의 절정을 이루고 이후 점차 감소하고 20에서 24개월 정도가 되면 점차 없어집니다. 왜요? 요쯤 되면 대상 형성성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낯가림 5개월 정도부터 시작하고 분리불안 9개월부터 시작한다. 자, 시험 지문에 분리불안이 낯가림보다 먼저 온다. 틀렸죠? 예, 이런 것들 알아보실 수 있게 공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그것들 좀 보시고요. 분리불안은 무엇보다도 대상형 속성의 확립과 관계가 깊다라는 거, 형성과 그건 내용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영아기와 관련된 사회복지 실천,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어때요? 발달 이정표에 관한 실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발달 이정표 몇 살에 뭐 중요한 어느 시기에 발달과업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준것들 얘기하고 했는데요. 영아의 정상적인 발달 이정표를 이해함으로써 이때는 지금 낯가림할 때야. 이때는 얘가 분리불안이 있을 때지. 이런 어느 시기에 발달과업, 애착은 언제 시작돼?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우리는 발달 지체나 발달상의 문제를 조기에 사정할 수 있죠. 그래야 조기에 뭐 어떤 조기 치료나 교육이 필요할 때 어때요? 도움을 적절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런 발달 이정표를 알고 있어야 미래에 발생할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미 이제 영아기부터는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준것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영아기 사회복지 실천에서 감각 및 지각 발달 측면이 중요한 요 시기죠. 왜냐하면 이때는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영아기 아동들에게 중요한 건 감각 및 지각의 발달에 관한 문제이다. 예, 그래서 아동들이 이제 감각기관을 통하여 외부를 만나기 때문에 감각 및 지각의 발달은 신체 발달, 심리사회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조기 치료와 관련된 것, 또 만약에 아이가 이때 보이는 어떤 장애적 요소가 있다면 지지적 상담을 하는 거, 뭐 언어 발달이 아까 이제 어떤 식으로 초기에 나타나나 봤는데 그런 것들 필요하면 이제 언어 치료 같은 것, 또 이제 조기에 언어 연결을 하는 것, 이런 거 그런 것도 조금 보셔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선천적인 질병과 장애 문제, 조기 치료, 교육 기회 이런 것들 지지 제공하고 운동도 마찬가지겠죠. 운동 능력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게 애착 확립에 대한 거죠.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생의 안전지대, 바로 0세, 2세에 얘가 주 양육자를 통해서 평생의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라는 걸 갖고 갈 수 있는 긍정적 자아 특질, 그런 세프티 존, 안전지대를 형성하느냐 못하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애착 확립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도와야 돼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지속적인 어떤 보호의 결핍에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 잘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양육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걸 따로 말할 필요도 없죠. 여성도 사회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아기의 분리가 필요하다면 이때 이것들이 건강하게 잘 되고 또 그다음에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요. 보통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상담할 때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어떡하냐 그러면 허락이 된다면 영세 2세는 너무나 중요할 때라 평생의 안전지대를 심리적 안전지대를 형성할 때이기 때문에 엄마가 돌봐주시면 좋고 근데 만약 그게 정 허락이 안 된다면 그 보호자의 양육은 시간보다는 질이다.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얘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형편이 안 된다면 0에서 2세 그러면 아이들에게 아주 만날 때는 질적으로 아주 일관된 반응으로 얘에게 이제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그러니까 엄마가 일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와서 또 막 비일관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를 드리면서 현장에서는 돕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8장의 반을 왔고요. 여기 이제 우리 이 노트도 개념 노트도 고맙게 요 강의 순서하고 같이 잡아줘서 태아기 영아기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관련 문제 풀어보시고 예 OX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해독이 나중에 이제 또 다 연동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도 작년 자료로 연동이 되는 걸로 아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요 부분은 키워드가 뭘로 빠졌나도 보시고 그 다음에 요 10년 자료를 가지고 섬해독 학습을 좀 해보겠다 하면 다 연결해서 보시면서 준비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